객체. 그 객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다른 교재에서 본 어떤 있는 내용인데 재미있고 좀 또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의자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팀장이 자기 밑에 두 명의 개발자가 있는데 철수 미미 두 명의 개발자가 있는데 이 두 명의 실력을 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똑같은 스펙을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잘 만든 사람한테 멋진 의자를 주겠다. 그래서 제목이 의자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어진 그 스펙이 뭐냐 하면은 GUI에 다양한 도형들이 있는데 이 도형을 클릭하면 도형이 360도 회전하고 각 회전할 때 웨이브 사운드를 플레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수는 객체 지향을 잘 몰라. 그래서 구조화 프로그래밍으로 얘를 구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핵심적인 기능이라는 거는 두 개죠. 회전하는 거하고 웨이브 파일을 플레이하는 거예요. 요 안에는 뭐 그냥 웨이브 파일 플레이하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 건데 요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도형마다 회전하는, 물론 얘를 360도 돌리나 얘를 돌리나 뭐 없죠? 없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좀 회전하는 것마다 조금씩 어떤 회전하는 알고리즘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 이 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스위치 해가지고 정사각형이면 어떻게, 원이면 어떻게, 삼각형이면 어떻게,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조건문으로 구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쪽은 미미는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램 구현하니까 여기에 이제 필요한 객체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도형들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도형들을 각각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조건문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여기에 각각 뭐 네모 돌아가는 거, 원 돌아가는 거, 트라이앵글 돌아가는 거 이렇게 구현이 됐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둘 다 스펙을 완성해가지고 팀장한테 줬다고 그럽니다. 근데 팀장이 내가 주제를 그렇게 줬나? 뭐 하나 추가합시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특이한 도형, 그러니까 임의의 도형이겠죠. 이거 아메바 모양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를 주고 얘를 회전해야 되는데 얘는 회전할 때 mp3 파일을 틀어라. 웨이브 파일 말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얘도 요 케이스 절이 하나 더 추가되겠죠. 기존 함수가 수정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플레이 사운드의 경우도 또 스위치문을 써가지고 또 if문을 써가지고 나머지 도형은 웨이브, 얘는 뭐야 mp3 틀게끔 또 짜겠죠. 물론 얘도 모듈화해서 뭐 밑에 mp3 뭐 플레이하고 웨이브 플레이 있겠지만 요 자체로는 조건문으로 되어 있겠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기존 이 코드들을 건드릴까 안 건드릴까? 안 건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짜놓으면 보통 기존에 짰던 코드들을 어떤 기능을 확장할 때 계속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램을 짰을 경우에는 뭐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처럼 기존 코드들을 하나도 손 안 대고 새로 추가하는 코드만 추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얘의 추가가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완성을 해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회전이 이상하대. 왜 이상하냐? 기존에는
중심을 가지고 회전했는데 얘는 중심을 갖고 회전하는 게 아니라 클릭한 위치를 기준으로 회전하라고 합니다. 그럼 위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XY 좌표가 클릭한 위치가 필요합니다. 요 XY는 어디만 필요한 거예요? 아메바만 필요한 거죠. 그래도 여기에 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어때? 얘는 또 기존의 그 세 개, 삼각형, 원, 얘네들은 또 수정 안 해. 얘만 딱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팀장이 미미가 더 프로그램을 잘 짠다. 그래서 의자를 줬대요. 그랬더니 얘가 이 코드는 나는 코드 중복이 없다. 얘는 코드 중복이 많다. 라고 주장하는데 객체지향의 경우도 코드 중복 안 돼요. 실제적으로는 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얘네마다 다르면 여기에 로테이트가 들어오겠는데 얘네들 로테이트 하는 게 똑같으면 하나로 돼 있겠죠. 코드 중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지향은 프로그램을 잘 설계를 해놓으면은 뭔가 새로운 거를 기능을 추가할 때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기존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쉽게 어떤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런 어떤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객체지향 코드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체지향도 사람에 따라서 객체지향 C++ 짰다고 해서 다 훌륭한 코드가 아니라 누가 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코드도 C++로 아주 잘 짠 코드고 얘도 C로 잘 짠 코드예요. 그렇다 했을 때 어떤 기능을 추가할 때는 어느 게 기능을 추가하기가 수월해요? 객체지향을 짠 게 훨씬 더 수월할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가지고 한번 또 객체지향의 장점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본격적으로 객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객체의 3대 요소, 상태, 행위, 식별자. 그렇죠?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행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게 객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객체지향 모델링하고 어떤 거는 객체지향 모델링 안 하면 돼요. 모든 걸 억지로 객체지향 모델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의 사인 함수, 인자만으로 필요한 모든 기능이 구현 가능하면은 얘는 굳이 객체지향을 모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함수만 만들면 돼요. 근데 자바의 경우에는 좀 차이점은 함수만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바에서는 함수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함수는 어떤 클래스 안에 정의돼야 돼요. 가장 객체지향을 모델링했을 때 잘 나타나는 게 이런 거죠. 실제 사물을 있는 그대로 프로그램 체계로 구현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객체지향 모델링 하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예제 들었던 것 같은데 이 경우도 보면 어떤 문자에서 문자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몇 번째 위치에 나타나는지를 찾는 함수를 만들자. 이 경우에는 어때요? 인자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그냥 함수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객체지향에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함수로 호출한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안 되겠죠. 30점 사인 이런 거는 객체지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A, B, C를 받아요. 그러면 이 A, B, C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요 얘기는 요것만 가지고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능을. 그랬을 경우에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종류의 객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며 한 객체 여러 번 사용하기 때문에 식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저 식별자는 변수가 그 역할을 한다. 특정 종류의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해야 되겠고, 객체의 상태는 데이터로 표현되고 행위는 함수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 상태는 멤버 변수로 모델링 되겠고 행위는 함수, 메소드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멤버 변수와 메소드가 같이 한 틀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캡슐라라는 개념 용어를 쓰게 되겠고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게 되겠고, 이 캡슐라에는 접근 제어, public, private 이런 요소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강건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만 정의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객체를 생성해서 이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메소드를 실행해 줘야지만 그 기능이 이제 동작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객체 행위는 클래스의 메소드 구현되지만 클래스에 정의된 모든 메소드를 외부에서 사용할 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외부에서 사용해야 된 메소드만 오픈해 주는 거예요. 퍼블릭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들은 프라이빗. 보통 내가 이런 메소드를 만드는데 복잡해. 그래서 세부적으로 요 안에 걸 모듈화 시켰어요. 그러면 밖에서는 foo를 부르지만 foo 안에서 사용하는 뭐 바나 뭐 다른 것들은 밖에서 부를 필요는 없는 거죠. 밖에서 부르는 건 얘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C에서도 함수를 하나 만들 때 그 함수가 되게 복잡하면 모듈화 시키죠. 그렇죠? 근데 그 세부적으로 모듈화된 이 함수들은 요 함수에서만 부르는 거지 밖에서는 기능을 원할 때는 얘를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현하면 되겠고, 보통 한 종류의 객체를 여러 개 생성에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생성하는 개수를 제한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한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몇 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그 하나만 생성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전문 용어로는 싱글톤이라 그래요. 싱글톤 객체다. 그러면 그 타입의 객체는 몇 개만 존재해요?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system.out, 요 out 하나만 딱 존재합니다. 여러 개 안 만들어요. 여러 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서 늘 걔만 사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싱글톤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클래스를 정의하면 여러 개를 생성하기 위해서 클래스 만들겠구나 하지만 어떨 경우에는 그 클래스에 생성되는 객체의 수를 제한할 수 있고요. 제한하는 또 그걸 일부러 제한하기 위해서 코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별자 얘기를 좀 더 요 식별자가 좀 또 희한하게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여러 종류의 한 클래스의 객체가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고 이들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변수라는 걸로 구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해서 조금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복습하는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램에 사용된 모든 값은 어떤 특정 자료 유형 또는 타입에 속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CAC는 string, system out는 뭐 print stream 타입이고, 이런 정수 7은 int 타입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특정 데이터는 보통 한 번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 사용하게 되겠고 그 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개념을 쓰죠. 그래서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저장하는 곳.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필요한 데이터들을 유지하는 곳이 변수가 되겠죠. 필요한 데이터들을 유지하는 곳. 그래서 이 변수들은 데이터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공간이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토끼를 유지할 공간하고 코끼리를 유지할 공간은 다르겠죠. 인트를 유지할 공간하고
더블을 유지할 공간의 크기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에는 늘 두 개의 정보를 줘야 돼요. 두 개. 타입 정보랑 이름. 그래서 타입 정보는 뭘 결정하게 되냐면 타입 정보 가지고 메모리에 차지하는 공간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그게 이제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변수를 만들 때에는 타입 정보와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string, name 뭐 이런 식으로. 변수 사용 측면에서 C, C++하고 좀 구분해 보면은 자바는 타입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다. 그래서 이게 자바에서는 에러. 혹시 잘 모르고 했나 이렇게. 얘가 정보가 손실되죠. 이렇게 되면 정수인데 5.5는 안 들어가니까 5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착각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도를 명확하기 위해서 내가 부동수 수를 정수에 대입할 때는 뭘 해줘야 돼요? 자바에서는 강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컴파일러가 의도한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에러를 처리해 줍니다. 또 자바에서는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는 문법 오류예요. 이거는 C에서는 에러 안 주죠. 이런 건. 뭐 워닝 줄 수 있고 워닝 레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자바에서는 이거는 워닝도 아니고 문법 오류입니다.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의 사용. 이거 되게 나쁜 프로그래밍이죠. 그렇죠? 이렇게 할 이유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변수에서 요 이름을 짓는 방법. 명령 규칙은 C와 C++하고 비슷한데 최근에 요 달러까지 추가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달러가 들어갔다 해서 달러 쓸 일은 없습니다. 달러 기호 쓰지 마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쓰는데 가급적 이 밑줄 문자도 별로 안 써요. 밑줄 문자는 오히려 라이벌에서 많이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룰은 이런데 늘 제가 뭐 제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언어의 문법,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누구 입장에 생각해 보면 돼요. 이런 거는. 컴파일 입장에 생각해 보면 돼요. 컴파일 입장에서 얘를 보면 얘가 하나의 식별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까? 마이너스라는 거는 연산자죠. 그럼 화이트나 식별자랑 박스를 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죠. 혼돈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외워서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10이랑 이게 이제 별도의 데이터처럼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그런 겁니다. 중간에 공백 문자가 포함될 수 없고. 당연한 거죠, 저것도. 컴파일 입장에 생각하면 돼요, 문법은. 키워드 사용할 수 없고.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그래서 키워드 잠깐만 먼저 보고 오면 이게 자바 키워드 목록이에요. 한번 보면 첫 줄에 있는 거 불리언, 캐릭터, 바이트, 숏, 인트, 롱, 플롯, 더블 얘는 뭘까? 자바에 있는 8가지 원시 타입이에요. 바이트, 숏, 인트, 롱은 정수 타입이에요. 플로트와 더블은 부동소수 타입이고 불리언은 true, false, 캐릭터는 문자 타입.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별로 많이 안 쓰이는 거고 여기는 final, static, new 이렇게 있는데 final은 C++는 const에 해당돼요. 우리가 const int max equal 10 하면 그 int 변수가 어떻게 돼? 상수가 된 거죠. 자바에서는 const라는 키워드 안 쓰고 final이라는 워드를 씁니다. final int max equal 10 하면 그 max라는 변수는 10으로 고정이 됩니다. static 이거 봤었죠 벌써? main static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클래스 정의할 때 쓰이는 거예요.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거형, super, this, extends, implements, abstract 이런 거는 클래스 정의할 때 쓰이는 거고 그 다음 있는 거는 또 다 아시는 거예요. 요 줄에 있는 건 모르는 거 없죠. 그렇죠? 반복문, 조건문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까지도 break, continue도 요 throw, try, catch, finally, assert는
뭐랑 관련돼 있냐면은 예외 처리랑 관련돼 있고요. true, false 요 불련이 갖는 두 개의 값이 되겠고, null은 참조 타입이 아무것도 안 가르쳐 쓰는 키워드예요. C++에는 null ptr이라는 걸 쓰고요. const와 goto는 안 써요. 근데 reserve 돼 있는 거예요. 쓰지 말라고. 얘네들은 활용도가 없습니다. 자바에서는 const라는 키워드는 reserve 돼 있는데 용도는 없어요. 안 쓰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것들은 모듈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활용할 때 얘네들은 키워드가 아니야. 제한적 키워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한적 키워드라는 것은 항상 키워드가 아니라 모듈이라는 개념을 쓸 때만 키워드로 활용되고, 다른 데서는 일반 그냥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바는 또 키워드가 아니에요. 이 바가 뭐냐면은 C++의 오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키워드가 아니야. 그것도 특이하죠. 그래서 C++를 C++ 배웠던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봤을 때 전반적으로 많이 쓰는 키워드들은 거의 다 여러분들이 한번 아는 키워드들일 거예요. 특이한 키워드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얘는 나도 잘 모르니까 얘네들 빼면 이 줄은 다 이해되는 거고, 첫 줄도 다 이해되는 거고, 얘는 상수업 좀 배우면 좀 될 거고, 얘는 예외 처리 배우면 다 배우는 거고. 그래서 뭐 키워드가 뭐 이렇게 자바 키워드가 기존에 배웠던 거에 비해서 뭔가 특별한 키워드들이 있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름을 지을 때 종류에 따라 통일성 있게 이름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별자 형태만 보면 이것이 어떤 종류의 식별자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이름은 자바에서 항상 뭘로 시작한다? 대문자 시작하고 낙타 케이스 쓴다. 변수와 메소드는 소문자 시작하고 낙타 케이스 쓴다. 그러면 변수와 메소드를 구분하는 방법, 둘 다 소문자 시작해요. 어떻게 구분할까? 변수와 메소드. 메소드 이름 뒤에는 항상 뭐가 와요? 가로가 옵니다. 또 하나의 구분법. 보통 변수는 명사를 이용해서 많이 이름을 지어요. 근데 메소드는 보통 동사를 이용해서 많이 지어요. get, 뭐 set, 뭐 이렇게 동사를 이용해서 많이 지고, 변수들은 명사, student, apple,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book, 뭐 이렇게 명사를 이용해서 많이 씁니다. 상수 이름 모두 대문자 쓰고요. 그리고 메소드 이름을 지을 때는 뭐 이걸 어디서 본 사람도 있을 텐데,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는 반환값 설명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반환 타입 있는 메소드는 핵심이 뭐야? 반환 타입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반환 타입 없는 경우에는 메소드 하는 일을 설명한 이름을 사용한다. 그리고 또 종종 또 식별자와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복합 타입의 경우에는, 또 배열 이름 같은 경우에는 복수 쓰는 경우가 많아요. students. 이렇게. 오늘 숙제 나갔죠? 그쵸? 그러면 숙제에 대한 채점 기준은 조교가 정할 거예요. 제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조교 선생님, 잘 하시면 되겠고요. 공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두 가지는 꼭 좀 반영을 해주세요. 조교, 숙제 채점할 때, 두 가지. 하나, 프로그램 주석 없으면 감점해주세요. 프로그램 주석. 프로그램 주석이 뭔지 알아요? 소스 코드 맨 위에 내 이름, 학번은 꼭 들어가야 돼요. 프로그램 주석. 주석을 많이 넣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야. 주석은 꼭 필요한 것만 넣으시면 돼요. 줄마다 막 넣지 마. 근데 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 주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관례를 안 지키면 감점해 주세요. 클래스 이름을 냈는데 소문자다. 감점해 주세요. 관례를 꼭 지켜라.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좀 더 이름 있는 이름 지을 때 의미 있는 이름을 좀 쓰면 좀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막 그냥 대충 짓지 말고 N, X 막 이렇게 짓지 말고 이 N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은 그 이름을 조금 의미 있게, 그러니까 제가 중요시하는 건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야 돼요. 들여쓰기 안 하는 애들, 그것도 감점. 그래서 내가 설명드린 거 딱 세 가지. 프로그램 주소, 들여쓰기, 관례를 지켜주세요. 식별자 관례. 그 세 개는 꼭 채점 기준에 반영해 주시고, 나머지 기준은 조교 선생님이 각 숙제마다 정해가지고 공정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건데 얘는 6점 주고 얘는 8점 주면 안 돼. 그거는 없어야 됩니다. 공정하게 주시면 돼요. 자, 변수 타입. 이제 변수는 원래 값을 유지하는 건데, 우리가 변수에는 값 타입이 있고 참조 타입이 있죠.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값 타입은 이렇게 생긴 걸로 보시면 돼요. 변수 안에 값 자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참조 타입은 변수 안에 값이 들어있지 않고 값이 있는 곳에 위치 정보가 들어있어요. 다른 말로는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리모컨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바는 딱 두 종류가 있는데 요 종류는 8개만 존재해요. 자바의 원시 타입이 몇 개가 있어요? 8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의 원시 타입은 무조건 다 무슨 타입이에요? 값 타입이에요. 그리고 자바는 값 타입에 대한 참조 타입을 못 만들어요. 없어요. 원시 타입에 대해서는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바는. 그리고 원시 타입이 아닌 모든 다른 타입은 다 참조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배열도, 객체도, 열거형도. 실제적으로는 자바에서는 배열도, 열거형도 다 객체로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는 딱 두 종류만 있다. 원시 타입, 참조 타입. 8개의 그 원시 타입들은 값 타입으로 존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참조 타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이런 애들은 다 대부분 U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떤 연산자를 알면 돼요? 얘를 활용할 때는 점 연산자 쓰시면 돼요. 얘는 항상 이런 형태밖에 없어요. 얘에 대해서는 참조 타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리고 자바에 있는 8개의 원시 타입이 있는데, 나중에 이 타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기본적인 내용만 조금 설명드리면, 총 8개가 있는데, 불리언은 true, false, 1바이트예요. 여기 있는 크기가 있죠. 보통은 원래 프로그램 언어에서 요 크기는 누가 결정할까? 뭘 기준으로 결정할까? 요 크기는 뭘 기준으로 결정할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컴퓨팅 환경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PC면 PC의 그 PC의 아키텍처에 가장 효과적인 환경에 맞는 거고, 인베이드 가면 그 인베이드에 맞는 크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환경들마다 그 환경에 맞는 거, 환경에 맞는 크기를, 가장 효과적인 크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이 크기가 표준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 환경을 가더라도 인트는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예요. 여기서 오버플로우 나면 어떤 컴퓨팅 환경 가도 다 오버플로우가 나요. 근데 C는 여기서 오버플로우 나는데 다른 컴퓨터 가면 오버플로우 안 날 수 있어요. 여기는 조그만 크기로 인트를 쓰고 여기는 더 큰 크기로 인트를 쓸 수도 있어요. 미래 되면 뭐 128비트가 있다. 그럼 거기 가면 또 인트의 기본 크기가 128비트면 오버플로우 안 나겠죠. 여기서 막 30비트 오버플로우 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 크기가 어디에 결정되어 있다? 표준에. 그래서 어디 가든 다 똑같아요. 요 원시 타입의 크기가. 그게 한 가지 우리가 기존에 봤던 언어하고
다른 점입니다. C는 요 이름을 BOOL, 블루 했죠. 근데 이 자바는 풀네임 썼어요. 이것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true, false만 있고, 캐릭터는 원래 C에서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무슨 코드를 써요? 문자 코드를 뭘 써요? ASCII 코드를 쓰죠. 그거는 왜냐하면 C 만들어질 당시부터 뭘 썼어요? 그 당시에는 유니코드라는 게 없었어요. 70년대에는 기본이 미국 표준 ASCII 코드만 있었어요. 국제 언어를 나타낼 생각도 안 했어요. 거기서는 그때 뭐만 나타내면 돼요? 영어만 나타냈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막 컴퓨터 환경이 발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컴퓨팅이 다 보급되니까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 언어들을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예요?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는 뭐야? 하나의 코드로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나타내자. 근데 안 됐죠. 성공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문 때문에, 한자 때문에 안 되는데요. 어쨌든 유니코드로 자바는 기본적으로 모델링 했고, 유니코드는 기본이 몇 바이트예요? 2바이트예요. 2바이트로 모든 유니코드를 못 나타내니까 가변 유니코드도 있어요. 근데 기본은 유니코드는 2바이트예요. 그러니까 C는 기본이 캐릭터가 몇 바이트예요? 1바이트죠.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왜? C++는 C와 호환이 돼야 되니까 그 크기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자바는 기본적으로 2바이트다. 유니코드다. 라는 거고요. byte, short, int, long 네 가지가 있는데 얘 범위를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C에는 정수형의 경우에는 요 앞에 또 뭘 수식할 수 있냐면 unsigned라는 걸 쓸 수 있죠. 근데 자바는 없어요. unsigned 개념이. 자바에는 unsigned 개념이 없다. 항상 그 정수 타입은 음수, 양수를 다까지 다 커버한다. 그래서 unsigned 개념이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타입이 없고요. 그리고 float, double. 그 정도. 큰 차이.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는 기본적으로 ASCII 코드나 유니코드를 썼다. 이 메모리 크기는 표준에 정의되어 있어서 자바 쓰는 모든 컴퓨터 환경에서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거고. 그래야지만 어느 컴퓨터 환경에 실행하나 뭐가 같아? 결과가 같겠지. 어디는 오버플로 나고 어디는 오버플로 안 나고 이런 경우는 자바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정수 타입에는 뭐가 없어요? unsigned 개념은 없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짝수계죠. 4바이트 뭐 이런 것도 다 짝수계니까 항상 0, 음수, 양수 있으니까 어때요? 무슨 표현법을 써요? 2의 보수 표현법을 쓰죠. 그렇게 되면 항상 뭐가 더 많아? 음수가 하나 늘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늘 머릿속으로 프로그램 할 때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에 대응되는 뭐가 없어. 뭐야 이거. 얘 틀렸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얘에 대응된 게 없죠. 또 못하네. 이쁘게 봐주시고요. 어쨌든 그 최대 음수는 그에 대응된 뭐가 없어요? 양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절대치하면 어떻게 돼? 에러 나요. 그걸 늘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코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를 쓸 때는 우리가 늘 두 가지를 좀 이해하고 쓰셔야 되는데 변수의 가시 영역하고 수명이에요. 가시 영역이라는 것은 요 선언돼 가지고 나서 요 A라는 이름을 요 프로그램 내에 어디서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얘는 어디서 쓸 수 있어요? 요 함수 내에서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수명이라는 건 요 A라는 변수가 언제 컴퓨터에 생겼다가 언제 사라지냐. 그럼 이 A라는 변수는 여러 번 생겼다 죽을 수가 있죠. F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생겼다가 F 함수 종료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동 변수라고 그러죠, 보통. C에서. 그래서 수명이 그렇게 돼요. 근데 자바에는 변수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멤버 변수, 지역 변수. 매개 변수 얘랑 같은 걸로 보면 두 가지만 분류돼요. C에는 얘 두 개 말고 또 뭐가 있죠? 전역 변수라는 게 있어요. 걔는 자바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멤버 변수의 가시 영역은 어디서 다 쓸 수 있어요? 클래스 전체에서 다 쓸 수 있어요. 클래스 A하고 여기 변수 있으면 얘는 모든 메소드에 다 쓸 수 있죠. 지역 변수는 블럭이에요. 블럭. 블럭이 가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함수 블럭이죠. 또 예를 들면 if문이 있는데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다 int 썼어. 그러면 요 int에는 요 if문 블럭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블럭 영역이라 그래요. 수명은 멤버 변수는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생성될 때 만들어지고 객체가 소멸되면 없어지는 거고요. 지역 변수들은 함수와 수명이 같죠. 함수가 실행되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멤버 변수 자동 초기화, 지역 변수는 프로그래머가 반드시 초기화해 줘야 됩니다. 뭐 C++와 큰 차이는 없어요. 뭐만 없어요? 전역 변수라는 게 없다. 그런 차이고. 가시 영역들이 있는데 가시 영역이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똑같은 이름의 변수의 가시 영역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충돌.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충돌을 많이 허용해요. 근데 자바는 어떻게 할까? 강건성을 중요시했으니까 충돌을 가급적 허용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 얘와 얘는 지역 변수죠, 둘 다. 그렇죠? 지역 변수예요. 근데 얘의 가시 영역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예요. 얘의 가시 영역은 만약에 주석이 안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똑같은 이름인데 가시 영역이 중첩돼 있죠. 충돌되고 있죠. 그러면 자바에서는 오류입니다. 지역 변수, 두 개의 지역 변수가 이름이 같은데 가시 영역이 중첩돼 있어요. 그럼 문법 오류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X고 여기도 X이죠. 근데 이 X는 요 가시 영역이 여기고 요 X는 여기예요. 그러면 두 개가 이름이 같지만 가시 영역이 서로 분리돼 있죠. 그러면 오류가 안 나요. 그건 상관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지역 변수의 경우에는 충돌이 나면 안 돼요. 충돌이 안 나면은 똑같은 이름을 반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A는 멤버 변수죠. 그렇죠? 요 A의 멤버 변수예요. 그럼 얘의 가시 영역은 이 전체에서 다 쓸 수 있어요. B도 가시 영역인데 얘도 전체 다 쓸 수 있어요.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하나 우리가 컴파일 입장에서 보면 이 얘기는 클래스 컴파일 할 때는 원패스로 컴파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위에서 쭉 읽어서는 컴파일이 안 돼. 왜? 밑에 있을 수 있으니까. 쭉 가다 B가 왔는데 B는 뭐야? 여 밑에 있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두 번을 긁어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얘는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때? 이렇게 만들어놓고 위에서 쓸 수는 없죠. 지역 변수는 절대 위에서 쓸 수 없어요. 선언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쓸 수는 없죠. 근데 얘네들은 가능해요. 근데 요거랑 요 지역 변수랑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충돌됐죠. 충돌이 됐어요. 그래서 지역 변수와 멤버 변수는 가시 영역이 어떻게 돼? 충돌돼도 괜찮아요. 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요 A는 얘일까? 멤버 변수일까? 지역 변수일까? 지역이에요. 항상 모든 언어에서 충돌이 났을 경우에 가시형이 충돌이 났을 경우에 누가 우선해요? 가시형이 작은 애를 우선해요. 가까이 선언된 애를 우선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A는 얘 A가 아니라 요 A예요. 그런데 C에서 만약에 이제 뒤에가 설명드리겠지만 아직 그걸 설명 안 해서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this를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는 가시형이 충돌돼도 상관없다. 근데 충돌시키는 게 좋을까 나쁠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충돌시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충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뭐가 있어? 그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줘요. 그러니까 충돌했을 때 얘가 기본적으로 우선되는데 얘를 접근하는 방법을 준다라는 거예요. 언어에서. 그래서 자바에서는 this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 A, 매개 변수가 있고 저거랑 충돌되죠. 그럼 이 A는 어떤 A일까? 멤버 변수 A, 매개 변수 A. 매개 변수 A죠. 그렇죠? 충돌이 났을 때는 누가 더 우선해요? 가시형에게 작은 게 더 우선한다. 근데 여기 앞에다 this.A 하면은 이 A는 무슨 A예요? 멤버 변수 A가 되는 거예요. 매개 변수 A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시형이요. 다시 요약. 자바에서는 지역 변수 간의 그 가시 영역이 중첩되는 건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뭐만 허용해? 그러면 자바에서는 가시형이 중첩될 수 있는 거 허용하는 거는 멤버 변수나 지역 변수. 그건 허용한다. 근데 가급적이면 이게 중첩 안 되게 쓰시는 게 좋고 다른 이름 쓰시면 되겠고 불가피하게 쓴다. 그랬을 때는 뭘로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다. 나중에 배우는 this라는 걸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다.